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박사 동생들이 주말에 이제 3박 4일 동안 놀러 와서 어제까지 조금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쉬었습니다. 대신에 그 빠진 날들은 추후에 이제 1일 2영상을 몇 번 해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도 쉬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2년간 매매하면서 어쨌든 2009년에 트레이딩을 시작해서 그 기간도 계속 이제 금융위기 직후라서 양적 완화 기간이었는데도 이 정도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에 숏했다가 짧게 이익 실현한 후에 이제 매매는 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홀딩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 시장에 대한 숏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한 숏은 워낙 평단가가 좋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도 하고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지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양적 완화하고 있고 또 바이든의 그런 인프라 정책이라는 호재가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이 가진 옵션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 제로금리 그런 것들이 잘 동작을 안 했을 때의 미국의 미래가 현재의 일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벤 버냉키 이후에 어떤 QE나 그런 것들이 예전 20세기 통화 정책과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표는 결국 장기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기업도 대출받기 쉬워져서 투자를 늘리게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 장기 금리는 어떻게 내리느냐? 흔히 장기 금리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단기 금리 플러스 향후 미래 금리에 대한 전망 플러스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제 20세기의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을 때는 이 첫 번째 요소 단기 금리 부분만 중앙은행이 내려주면은 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부채 수준이 올라가고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기 금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단기 금리도 내릴 폭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양적 완화겠죠.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려서 금리를 낮추는 거.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forward guidance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 금리에 대한 전망도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단기 금리를 아예 마이너스 영역으로 잡아내리게 되죠. 일본이 그걸 2016년 초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뭘 할까요? YCC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yield curve control. 그걸 해서 2016년 말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고정시켜 버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럼에도 일본의 그런 경기를 진작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를 달성하지 못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그냥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버렸죠. 그럼 지금까지 일본은 양적 완화, 질적 완화, 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YCC까지 한 상황에서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이상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자, 그런 이야기인데 MMT라고 불리는 현대통화이론, 초고압 경제, 그리고 현재 바이든의 어마어마한 부양책,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런 배경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MMT라고 불리는 현대통화 이론은 결국 정부가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서 재정적자를 감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민간의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런 걸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두 번째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세 번째는 사실상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현재 266%로 미국의 두세 배에 달하는데도 전혀 파탄날 기미는 없고 화폐 가치 폭락이나 인플레이션의 기미는커녕 디플레 경제인 거죠. 게다가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이점까지 있으니까 MMT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의 경우 YCC를 통해 10년물 금리를 0%까지 묶어버렸죠. 그러면 사실상 10년물 국채를 아무리 찍어내도 국가의 빚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죠. 0% 이자를 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지금 일본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다른 전철을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아닐까 싶어요. 돈을 찍어내서 하는 재정 정책을 일본처럼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부가 대규모로 주도해서 인프라나 전기차나 최신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그냥 관치로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한 민간의 협력과 기업가적 환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미국은 근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민간 경제의 혁신 역량이나 그런 젊은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죠. 근데 일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코딩을 배우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자금도 넘치는데 일본 국내에서 어떤 투자할 만한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이 드물고요. 인프라 투자를 뭐 한다고 해도 이미 과거에 이거를 차고 넘치게 오버 투자해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는 다리나 도로가 넘쳐나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일본 주식시장에 숏배팅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이 미국의 바이든 패키지처럼 어떤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시도할 경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동경올림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처참하게 실패해버렸죠. 아베도 개막식에 불참할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 시장을 롱을 해서 매수를 해서 한국 롱 일본 숏의 포지션을 가진 그런 참 애국자가 되어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이런 어떠한 매크로적인 뷰를 가지고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컨솔리데이션 패턴, 이렇게 집중되는 패턴이 이렇게 끝이 9월 말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지금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 관련해서 9월 말 정도까지 방향성을 찾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도 터지고 나서도 여전히 방향성을 못 찾아서 새로운 어떤 패턴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로 터지면 전 수익을 내고 이 위로 터지면은 손절을 하는 건데, 이 패턴이 어쨌든 저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이 안에서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보합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렇게 손절 구간이 점점 내려오게 되겠죠. 즉 시간이 저희 편에 서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당장 이번 주에 잭슨 홀 미팅이랑 함께 위로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확률적 우위가 보이는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우위를 수익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 쪽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쪽은 그렇고 미국은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했죠.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또 숏자리를 좀 찾아볼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좀 세게 나오면은 보통 저는 좀 보류하고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참 대단한 낙관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전문가는 인플레이션마저도 좋게 보더라고요. 논리가 뭐냐면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 때문에 촉발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화적인 정책을 써줘야지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살아나면서 해소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은 연준은 더 완화적이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치던데 저는 그건 너무 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은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올해 내로 연준이 테이퍼링 언급은 할 것 같은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할 거다.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살펴보면은 배당률이나 PE, 포워드 PE, PB 등을 계산해 보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가장 고평가된 탑 5 안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PE 같은 비율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간의 비교에는 거기에 더해서 국가별 리스크라던가 부채 비율 환율이나 그런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비율들로 이야기하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저평가된 하위 5개국 안에 드는데 그리스가 매력적인 투자처일 리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도 조정 없이 가기엔 미국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오를 경우에 혹은 조정 없이 가버릴 경우에는 마음속에서는 그런 FOMO를 느끼게 됩니다. Fear of missing out, FOMO. 그러니까 기차가 떠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꼭 그럴 때 못 참고 추격 매수를 하면은 거기가 고점이 되어서 조정이 시작되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들을 종종 했고 뼈아픈 교훈도 얻었었는데, 기본적으로 포모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한정적일 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만 보고 있고 주식을 매수하는 쪽만 보고 있으면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냥 지금 사든지 아니면 기다렸다 떨어지면 사든지 밖에 없죠. 그러면 이대로 올라 버리면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럴 때 되게 모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덜 매력적인 매수가 되는데 계속 올라갈수록 심리적으로는 더 말리게 돼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평가된 것 같아서 지난주처럼 숏 잡아봤다가
상승 기세가 좀 세게 나올 것 같으면은 짧게 이익 실현하고, 다른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일본 주식 시장이나 뭐 원유나 옥수수 같은 원자재나 다른 국가나 그런 쪽에 기회가 있나 살피면 그만인데, 저같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본인이 어떤 특정 시장이나 특정 주식이 막 오르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게 되면은 속으로는 이거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런데 싶다가도 심리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조금만 시야를 넓히셔서 다른 기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포모에 대해서 그리고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별도로 하나 올릴 것인데 거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시 가치평가 공부로 넘어가가지고 지난주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기초 마지막 날에 재무 비율만 몇 개를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재 가치 계산이나 그런 걸 할 때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회계적인 배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은 뭐냐면은 어떤 재무상태표나 그런 곳에 있는 매출이나 그런 수치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두 회사를 비교하고 싶으신데 결국은 회사마다 덩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를 하면은 무조건 덩치 큰 회사가 더 매출이 크겠죠. 그래서 질적인 비교가 좀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율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 없이 많지만 중요한 4가지 분류 정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유동성 비율, 요거는 단기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상환 능력 비율은 요거랑 비슷한데 장기적인 그런 부채들을 갚을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액티비티 레이시오, 그런 활동성 비율이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요거는 이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 다음 수익성 비율은 자산과 매출 대비한 수익성들, 요렇게 보통 4가지가 중요한 분류들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먼저 유동성 비율은 liquidity ratio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current ratio랑 quick ratio 2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데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그런 기준은 12개월 내인지 그렇게 보통 보고요. 그래서 12개월 내의 그런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갚을 능력, 그걸 이야기하고 보통 요게 1보다 높으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게 또 지나치게 높으면은 놀리는 현금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퀵 레이시오는 요거랑 비슷한데 현금성 자산만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요런 거에다가 현금성 자산 더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동자산에서 이제 재고를 빼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해요. 재고는 바로 현금화하기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solvency ratio는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비율은 조금 더 현금화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solvency ratio는 전반적인 지불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debt to EBITDA나 interest coverage ratio는 그런 사업이 내는 수익을 통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debt to equity나 debt to asset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얼마나 레버리지를 쓰느냐,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부채를 많이 쓰고 있느냐, 요게 이제 높을수록 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액티비티 레이시오는 얼마나 회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고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는 때 사용한 그런 원가를 평균적인 재고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 비율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가 낮을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수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상 판매량에 대비해서 받아야 할 그런 외상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건데 요게 낮을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높을수록 제때 외상 값을 효율적으로 잘 받아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뭐 asset turnover ratio 같은 경우에는 sales 나누기 자산,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높은지, 요게 높을수록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높은 매출을 올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익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총 수입, 영업이익, 순수익 이런 다양한 종류의 수익에 대한 수익 마진을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뭐 ROA나 ROE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순수익을 내느냐, 요게 높을수록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리턴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뭐 EPS나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EPS는 손익계산서에서 다뤘고 또 배당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일에 걸쳐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어떤 회계를 개괄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어쨌든 요 정도만 아시고 계셔도 이제 3장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뭐 구글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자기관리에 대해서 참 제가 3박 4일 동안 어쨌든 술도 한잔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했더니 금방 68 후반대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몸무게 같은데 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뭐 3박 4일 동안 다 마신 게 뭐 맥주 4캔에 와인 한두 잔 정도긴 한데 그래도 뭐 회도 먹고 치맥도 먹고 참아야 했기도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이제 모여서 보는 거라서 제 자신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조깅을 이제 좀 해볼까 싶어요. 날씨 더운 것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유산소를 좀 해서 살을 빼는데 도움을 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좀 되고 하면은 다시 좀 조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일간의 투자 일주 이제 며칠을 좀 쉬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좀 재충전이 되었으니까 알차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놀러온 동생들 중에서 텍사스에서 순수 수학 박사를 하고 있는 그런 동생이 이제 인터뷰에 응해 줘가지고 어떤 수학에 관련해서 그 다음 수학 박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과정, 그 다음 수학 박사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그쪽 분야로 도움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